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간평사 경제학 기출문제 2014년도 21번서부터 25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인데요. A재화랑 B재화를 생산하는 국가의 재화의 생산량과 가격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기준연도, 비교연도인데 2012년도가 이제 과거니까 이거를 기준연도로 해서 2013년도에 실질 GDP 성장률을 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비해서 25% 올라갔고요. GDP 디플레이터를 계산해 보면 90이래요. 이거 만만치 않죠? 여러분 이거 2x2 매트릭스를 이렇게 만드시는 게 제일 심플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거 정보를 맞추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맞춰가지고 앞에다가 이제 P 그리고 Q 그렇게 곱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기준연도를 P0라 할게요. 그러면 P0 이게 맞춰야 돼. 순서가 A와 B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를 기억이라 하면 그러니까 X라 하고요. 요거를 Y라고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럼 P0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가격이 X 그리고 B의 가격은 12 이렇게 되시죠? 자, P1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요거 10, 10 이렇게 됩니다. 10, 10 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Q0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이게 순서가 맞아야지. 제로가 바로 2012년도를 얘기하는 거야. 생산량이 A가 100개, B가 50개, 100개, 50개. Q1은 여기 있는 것처럼 80Y 이렇게 됩니다. 80Y.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놓고 요거를 A라 그러고 요걸 B라 그러고 요걸 C, 요걸 D라고 할게요. 자, 실질 GDP 우리 이거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시간이라 그러면 여기가 T가 제로가 이제 기준연도야. T가 1이 비교연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준연도의 명목 GDP는 P0, Q0고요. 비교연도의 명목 GDP는 P1, Q1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기준연도의 실질 GDP는 우리가 요걸 가져온다고 기준연도의 P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야. 얘를 가져온다고. 그럼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할까요? 색깔 좀 넣어서 쓸게. 얘가 P0. 얘는 그대로 Q0 그대로 오면 되고 그 다음 얘가 그대로 와. 그래서 P0, Q1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게 바로 명목 GDP가 되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게 요게 실질 GDP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됩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거분에 요거 해서 명목과 실질의 비율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뭐야? 이게 GDP 디플레이터지. GDP 디플레이터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요게 GDP 디플레이터 이렇게 될 건데 이 GDP 디플레이터가 90일에 여러분 잘 보세요. P0 Q1 하면 어떻게 돼? P0 Q1 C P1 Q1 이렇게 되면 P1 Q1 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분의 D가 90 하니까 이제 곱하기 100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0.9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실질 GDP 성장률이다 라고 하면 얘가 이제 25%인데 실질 GDP가 요거잖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색깔을 이렇게 할까요? 요게 실질 GDP잖아. 실질 GDP가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뭐야? 얘가 A. 얘가 뭐야? P0 Q1이니까 P0 Q1 C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C-A 이게 성장하는 거잖아. 그리고 원래 얼마였니? 이게 바로
25%라는 얘기야.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해설에는 이렇게 했어. A 대비 C가 얼마나 증가했니? 그걸 나타내는 건데 25% 증가했으니까 이렇게 1.25 A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게 C 이렇게. 얘를 여기다 넘기면 이게 25%니까 요게 25%니까 그래서 0.25 이렇게 되잖아. 그럼 넘어가면 A가 넘어가면 1.25만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해가세요? 복잡해요? 제가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좀 나타내서 그렇고요. 자, 요거 계산하셔서 이용을 하시고 요거 계산하셔서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A 값을 찾아야 돼. A 값은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쓸게요. A 값은 이 순서 맞춰야죠. P0, Q0 이렇게 되는 거야. Q0. 그럼 A 값은 저거 맞춰야 되니까 X 곱하기 100. 100X 뭐 이렇게 해도 되고 X 곱하기 100 더하기 그 다음에 12 곱하기 50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해 가시죠? C는 여기잖아. P0, Q1입니다. 요거 P0, Q1. 자, P0는 저기 있는 것처럼 X 곱하기 80. 물론 바로 이렇게 해서 하셔도 돼. 해설에 있는 것처럼. 근데 이게 시험장 가면 이게 좀 헷갈려요. 12 곱하기 Y. 이게 이제 C 이렇게 되고 D는 이거잖아. D. 공간이 없네. 이쪽에다 쓸게요. D는 자, 요거 보시면 P1, Q1입니다. P1, Q1. 자, P1이 10 곱하기 80 더하기 10 뒤에 거 순서 맞아야 돼. 10 곱하기 Y 이렇게 되네.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다 넣으시고 여기다 계산한 걸 넣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예, 그러면 답이 4번 이렇게 나오게 돼. X는 10, Y는 100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인데요. 개방경제 K국의 국민소득 계정이 다음과 같다. 국내 총생산이 1000일 때 실질 이자율은 얼마가 되는가? 국내 총생산 GDP가 이렇게 있네. GDP 값이 주어졌는데 그때 R은 얼마게 요거를 푸는 문제군요. 다 대입하면 되겠지. 근데 여기 있네. 여기 있는 Y가 바로 국민 총소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 거냐 하면은 이 Y가 GNI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요거를 또 GDP와 GNI가 차이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GNI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 N에 속하죠. 여긴 domestic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번 거, 밖에 나가는 거, 유출되는 거 빼주고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거 있잖아. 이거 유입, 한국인이면 이거는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지금 Y가 우리가 GNI인데 GDP랑 같이 관계를 보면 Y는 GNI가 되고 그럼 이제 GDP에다가 여기 순 이거잖아. 순. 국의 순 수치. 수치한 거니까 이제 벌어들인 거야. 한국 사람이 벌어들인 거에서 외국 사람들이 벌어간 거를 뺀 그 차이가 200이래. 그럼 얘가 net 해서 NFI 이렇게 됩니다. 인플로우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GNI는 얼마입니까 하면 여기 GDP가 1000 이렇게 되어 있고 NFI가 20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 Y값은 우리가 12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 Y값으로 돼 있잖아. 이 Y값을 1000을 집어넣으면 안 돼. 그러면 틀리게 되고요. 1200을 집어넣어야 된다. 이제 그게 사실은 문제의 함정이고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이렇게요. 나머지는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는
네, 다 더해야죠. C, I, G. 그 다음에 순수출,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있는데 수출 빼기 수입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값들을 집어넣으시죠. 소비 요거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100 플러스 0.75인데 그냥 뭐 4분의 1이 더 날 것 같긴 한데 4분의 3 y 마이너스 t는 0.2니까 그냥 5분의 1 할까요? y 이렇게. 그 다음에 i가 530 마이너스 100r 이렇게 있습니다. 530 마이너스 100r G는 1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150 플러스 순수출은 빵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y값 우리가 정해져 있잖아.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1200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200 얘를 집어넣으시고 여기도 y값이 있네. 각각의 이 y값 이걸 넣으시죠. 1200 이렇게 넣고 이거 그냥 연산해서 풀어야죠. 약간 귀찮긴 한데 싹싹싹 지우고 하시게 되면은 R은 5%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23번. 소비의 항상소득 가설과 생애주기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거는 케인즈 소비함수가 단기는 설명을 하는데 장기까지 설명을 잘 못하잖아. 그래서 소비함수의 수수께끼라고 해가지고 미래전망적인 소비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미래전망적인 소비 이론 이렇게요. 뭐 두 개는 약간 비슷한 겁니다. 자, 기억 볼까요? 소비자들은 가능한 한 소비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렇죠. 이게 컨섬션을 소비를 평탄화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비를 평탄화하려고 한다. 그게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항상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생애주기 가설에서도 소득은 들쭉날쭉한데 소비 수준을 평탄하게 만드는 거죠. 다음 니은. 맞아요. 자, 니은. 생애주기 가설에 따르면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여러분 고령 인구는 어떻게 됩니까? 생애주기 가설에 따르면 자, 나이가 이렇게 있는데 나이에 따라서 소득이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있다고. 그리고 소비의 흐름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노년층이 되면 여기가 노년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노년층이 되면 고령 인구가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마이너스 저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음의 저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는 뭐야? 양의 저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고령 인구의 비율이 많아질수록 음의 저축이 높아지는 거야. 마이너스 저축이야. 자, 이렇게 음의 저축이 증가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저축률은 하락하게 되죠. 맞습니다. 오케이. 다음 디귿 한번 볼게요. 자,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가설에 따르면 높은 소득의 가계가 평균적으로 낮은 평균 소비 성향을 갖는다. 이게 단기에는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케인즈 소비함수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소비함수가 있는데 단기에는 케인즈 소비함수가 맞대니까. 자, 그래서 단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 소득이 작아지죠. 이거 원점에서 그린 기울기가 평균 소비 성향인데 아시다시피 자, 이렇게 소득 수준이 좀 낮은 상황이잖아. 이 상황이잖아.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경기가 불황일 때, 침체일 때, 그리고 여기가 경제가 호황일 때, 그러니까 호황일 때가 평균 소비 성향이 더 낮아요. 여기가 저소득층일 때, 저소득층, 여기가 고소득층일 때, 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저소득층과 경기 침체된 상황과
고소득층과 경제가 호황인 상황을 같이 보게 되면 평균 소비 성향 APC죠. 여기 A 영역이라 할게. 여기를 B 영역이라 할게. A일 때가 평균 소비 성향 B일 때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은 소득이 가계가 평균적으로 낮은 평균 소비 성향을 갖는다. 오케이, 맞습니다. 자, 다음에 리얼. 케인즈는 항상 아니요. 프리드만이지. 그리고 항상소득가설은 절대소득가설이죠. 그리고 승수효과 그거 얘기하는 거 맞죠? 그래서 항상소득이 아니라 상대소득도 아니고 절대소득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4번 문제 되겠습니다. 신고전학파의 투자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가상각률과 자본재 가격의 변화율 및 조세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감가상각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자,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기업의 투자는 감소한다. 그렇지. 우리가 이제 기업의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자본재를 어떻게 축적할 것인가. 그 K가 캐피탈이잖아. 이자율이 있는데 이게 바로 VNP K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자본재에 대한 가격이 R. 감가상각이 있으면 여기다가 감가상각 이런 것도 넣어도 돼. D 같은 거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자본재 가격 이렇게. 여기가 이제 최적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감가상각이 없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2라는 최적점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V, MPK와 요 D는 빵이라고 했어. 그냥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R, P, K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바로 뭐냐면 자본을 하나 투자했을 때 얻게 되는 수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계 수입. 요게 바로 자본에 대한 한계 비용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자, 이거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됩니까? 풀어서 쓰면 이 VNPK는 뭐야? V가 P가 밸류잖아요. 그러니까 P 이제 K를 이용해서 물건을 만든 그 아웃풋이야. 사과나 자동차의 가격이고 이건 자본재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제 R이 실질 이자율이고 이게 실질을 그냥 화폐 가치로 표현한 겁니다. 요거랑 MP K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래서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요게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럼 2점에서 A점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면 자본의 한계 생산도 하락하게 되고 알 수 있겠죠? 경제 전체 기술 진보로 인해서 자본의 한계 생산이 높아지면 이게 올라가는 거잖아. 이 VNP 한계 생산이 올라가니까 얘가 올라가는 거죠. 자, 다시 자본의 한계 생산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요거 MPK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VNPK가 상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상방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요. 그럼 기업의 투자 수요는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뭐 따로 뭐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요. VNPK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자본에 대한 R 그 다음 저기 나와 있는 PK 이게 만약에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기업의 투자 수요는 당연히 어떻게 돼? 여기부터 자본재가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투자 수요는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볼게요. 4번 경제 전체 기술 진보로 인해서 자본의 한계 생산이 높아지면 그쵸. 여기 보시면 이게 이자율이 여기 그냥 아예 고정돼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우상향하게 그리게 되면 상승한다.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을 때 자본재 한 단위에 대한 투자의 기회비용은 자본재 한 단위의 매매 가격이 아니라 이거라고 보셔야 되는 거야. 자본재 한 단위에 대해서.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평으로 했는데 이거 그냥 우상향하게 표현해서
나타낼 수도 있게 되는 거라서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25번 볼게요. 자, 25번은 중앙은행이 요구불 예금에 대한 법정 지급 준비율을 인상했습니다. 그러면 지급준비금은 여러분 법정 지급준비율이 Z라고 할게요. 이걸 올리면 지급을 위해서 은행이 자기가 키핑해야 되는 지급준비율을 나타내요. 지급준비금이 증가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구불 예금과 통화량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통화량은 지급준비율이 올라가면 통화량은 당연히 감소하죠. 그렇잖아. 왜냐면 통화량은 지급준비율분의 1 이게 이제 승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법정 지급준비율이 10%고 민간은 초과 지급준비금을 보유하지 않고 가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금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요구불 예금은 바로 뭡니까 하면은요. 당연히 요구를 위한 사람들이 지급준비율을 높이게 되면 이거 어떻게 변합니까 하면 이거는 당연히 감소하게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 지급준비금 이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10%니까 이렇게 한번 할게. 자, 밖에서 돈이 들어왔어. 뭐 본원적 예금이 들어왔다 할게요. 아니면 이제 본원 통화가 왔다 할게요. 법정 지급 준비율이 만약에 10%다 그러면 이거 100이 왔다고 할까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만큼은 자기가 보유해야 되고 90을 대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A은행에서 여기 B은행으로 90을 대출해. 민간이 현금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90이 나간 다음에 거기에 81만큼은 또 대출할 수 있고 여기 9는 지급을 위해서 보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C은행도 이렇게 가고 점차 이렇게 가. 자, 그럴 때 지금 지급준비금 이거를 찾는 건데 지급준비금의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거라고. 요거 10, 9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급을 위한 준비금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이게 10. 그 다음에 이게 9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10%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0.9 곱하기 그렇지 10 이렇게 보시면 돼. 0.9 곱하기 10. 그 다음에 여기 81이 가게 되면 거기서 또 10%인 8.1 이건데 그건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면 0.9의 제곱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무한등비 급수로 다 더하게 돼요. 그래서 10, 9, 8.1 이렇게요. 자, 하나만 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지급준비율이 지금 여기서는 10%로 지금 상정을 한 거야. 20%를 할게요. 만약에 지급준비율이 20%가 된다면 이거라면 자, 그러면 첫 번째 돈이 이렇게 본원적 예금이나 본원통화가 이렇게 100이 들어왔어. 얼마만큼 보유를 해야 돼?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은행에 이렇게 돈이 들어왔는데 A은행에서는 20만큼 보유하고 80은 자기가 대출해 줄 수 있어. 그럼 B한테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럼 80 간 거에 20%에 해당하는 만큼 16만큼은 자기가 키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80 온 거에서 64만큼은 대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 역시 C, D 해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지급준비금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지급준비금은 자, 지급준비금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20에다가 80, 0.8을 곱한 거잖아. 그래서 이게 0.8, 20. 그러니까 이걸 뭐 계산까지 하지 마세요. 이거 부담 느끼실 것 같아서 무한등비 급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초항에다 1-R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 값은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살짝 여기서도 계산해라 이건 아니잖아. 그리고 이제 출제자도 약간 너무 과했나 해가지고 요 지급준비금이 불변이거든요. 변하잖아. 이것 값과 이거 총 지급준비금 전체 값은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3번 이렇게 보시면 돼.
나머지는 지급준비율이 올라가면 요금을 예금이라든가 통화량 같은 것들은 감소하게 되는 거,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정도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약간 문제를 좀 변형했다라고 하면 뭐 그런 건데, 저 지급준비금 거기에 좀 포인트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26번서부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